동탁의 악행은 하늘조차 등을 돌릴 만큼 극에 달했다. 하태우와 어린 황제를 죽인 이후로 그의 무자비함은 날마다 깊어졌다. 매일 밤 황궁으로 들이닥쳐 궁녀들을 욕보였고 천하의 황제만이 누울 수 있는 용상 위에서 뻔뻔하게 잠을 청했다. 대신들은 하인을 부리듯 휘둘렀고 백성들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어느 날 봄 기운이 완연한 2월, 동탁은 군대를 이끌고 양성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봄놀이를 즐기며 웃고 떠들었다. 이 모습을 본 동탁의 마음에는 악랄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한심한 것들, 농사는 안 짓고 한가롭게 놀아나다니. 필시 도적대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모조리 처치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죄 없는 남녀들이 비명 속에 쓰러졌고 병사들은 집집마다 문을 팍 차고 들어가 약탈과 폭력을 자행했다. 날이 저물자 수레 아래로는 천여 개의 참혹한 머리가 매달렸고 수레 위는 끌려온 여인들과 보물들로 가득했다. 양성에서 도적들을 물리쳤다. 그 목을 베고 재물을 빼앗아 왔다. 동탁은 돌아오자마자 거짓을 퍼뜨렸다. 머리들은 성 아래서 불태웠고 약탈한 사람과 재물은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진실이 드러나자 낙양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다. 권력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동탁은 권력을 손에 넣을 때는 교활한 책략가였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폭력 외에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월기교의 오부는 오래전부터 동탁의 잔인한 폭정에 분노하며 품속에 비수를 숨기고 그를 처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동탁이 홀로 조정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포착됐다. 지금이다. 오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어 비수를 뽑아 들고 동탁의 가슴을 향해 내질렀다. 하지만 동탁은 범상치 않은 힘과 무예를 갖춘 자였다. 그는 재빨리 피하며 오부의 칼잡은 손목을 힘껏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여포가 번개같이 뛰어들어 오부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동탁이 분노로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누가 너에게 이런 반역을 부추겼느냐? 말해라. 오부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으나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연하게 소리쳤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이 더러운 세상에 버림받지는 않으리라. 너는 내 임금이 아니면 나는 내 신하가 아닌데 어찌 역적이라 하는가? 내 죄가 이미 하늘 끝까지 닿아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고 싶어 하거늘 한나라의 녹을 먹는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다만 한이 있다면 너를 이 자리에서 찢어 죽여 천하의 정의를 밝히지 못하는 것뿐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동탁은 오부를 끌어내어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오부의 살을 벗겨 뼈가 드러나도록 괴롭히는 무자비한 형벌이었다. 하지만 오부는 끝까지 동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며 죽어갔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용기와 충성을 영원히 기렸다. 동탁에 대한 저항은 성 밖에서도 타오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바레테스 원소였다. 원소는 동탁의 횡포에 맞서 검을 들었으며 그의 정의로운 행동에 많은 이들이 따랐다. 뛰어난 장수 알량과 문추, 탁월한 모사 봉기와 허유까지 원소를 위해 달려왔고 각지의 젊은이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몰려들었다. 병사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식량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원소가 동탁에게 이를 갈고 있는 이유는 분명했다. 십상시의 난을 진압하며 소재를 옥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야심만만한 동탁이 나타나 원소의 공을 가로채고 황제를 바꾸어 자신의 권력을 굳혀놓았다. 원소는 치밀하게 군사를 기르는 동시에 동탁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하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했다. 이에 원소는 낙양 내부에서 협력할 세력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사도 앙윤을 떠올리고는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다. 역적 동탁이 하늘을 속이고 황제를 내쫓았습니다. 그 악행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어찌 충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사를 준비하며 역적을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왕유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날 궁중에서 신하들을 둘러보니 동탁의 부하들이 보이지 않았다. 왕유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술잔이나 나누며 담소를 나눕시다. 구신들은 아무 의심 없이 흔쾌히 승낙했다. 저녁이 되어 왕윤의 집에 모두 모였지만 왕윤의 표정은 한없이 어두웠다. 술이 몇 순배 돌 무렵 왕윤은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왕윤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공경들이 놀라 물었다.
귀하신 생신날에 어찌하여 슬피 우십니까? 왕유는 울음을 멈추고 결연하게 말했다. 사실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함께 풀고 싶었으나 역적 동탁이 의심할까 봐 생일 핑계를 댄 것입니다. 동탁은 임금을 속이고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나라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져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때 홀로 크게 웃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효기교의 조조였다. 조조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울음으로 역적 동탁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왕윤이 분노하여 꾸짖었다. 내 조상도 한나라의 녹을 먹었거늘 내가 어찌 나라를 생각지 않고 웃기만 하느냐? 그러자 조조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이렇듯 뜻있는 이들이 모였으면서 아무런 계책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스워서였습니다. 이 조조가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원하신다면 당장 동탁의 목을 베어 성문에 매달겠습니다. 왕윤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즉시 조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맹덕, 무슨 계책이라도 있는가? 아까는 내가 지나쳤네. 조조가 결연하게 답했다. 제가 지금껏 동탁에게 몸을 낮추고 충성하는 척한 이유는 기회를 잡아 그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다행히 동탁은 지금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도께서 귀중한 칠성보도를 갖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 보도를 빌려주시면 즉시 동탁을 찔러 없애겠습니다. 왕유는 감탄하며 말했다. 맹덕이 그리 생각해주니 천하가 다행일세. 왕유는 직접 술잔을 따라 조조에게 건넸고 조조는 술을 마시며 굳게 맹세했다. 왕유는 애지중지하던 칠성보도를 내어주었다. 보도를 받은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의 모습에서 비장한 결의가 넘쳤다. 사실 조조는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도 세워두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빠르게 읽고 있는 그는 아직 중심부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오직 동탁을 없애는 일이 급선무였다. 조조가 낙양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탁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다. 몇 번의 만남에서 동탁은 조조의 뛰어난 재주를 금방 알아보았다. 서량에서 데려온 충성스러운 부하들보다도 조조를 더 아끼고 신임했다. 장수로는 여포가 있고 모사로는 맹덕만 내 곁에 있다면 천하가 두려울 게 없을 텐데. 동탁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직접 조조를 불러 맹덕, 나를 도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 큰 일을 이루면 가장 큰 공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며 솔직히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조는 동탁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척 연기했다. 겉으로는 그의 뜻을 따라주며 나라와 백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하여 동탁은 어느새 조조를 완벽히 신뢰하게 되어 그만이 유일하게 아무 제약 없이 자신의 침실까지 드나들 수 있게 허락했다. 하지만 조조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동탁을 제거하고 천하를 구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는 왕윤에게 받은 보도를 품고 조심스럽게 동탁의 저택으로 향했다. 동탁은 어디 계신가? 작은 별채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별채로 들어선 조조. 동탁은 평상에 편히 기대어 누워 있었고 옆에는 여포가 호위하며 서 있었다. 맹덕, 왜 이렇게 늦었나? 죄송합니다. 말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늦어졌습니다. 동탁은 이를 기회로 여겨 기분 좋게 말했다. 여포야, 서량에서 온 말 중 좋은 놈 한 마리를 골라 맹덕에게 주어라. 여포가 말을 고르러 자리를 비우자 동탁과 조조 단둘만 남게 되었다. 조조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이다. 이 역적을 처치할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동탁의 강력한 힘과 무예를 알고 있었던 조조는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때 무거운 몸을 이기지 못한 동탁이 벽을 향해 누워 자세를 바꾸었다. 이제 끝장이다. 조조는 칼을 빼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을 통해 조조가 칼을 들고 접근하는 것을 동탁이 보게 되고 말았다. 동탁은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조조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순간 동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맹덕,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순간 조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때마침 방 밖에서 여포가 말을 끌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조차 없었다. 좋은 칼 한 자루를 얻어 승상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크신 은혜에 작은 성이나마 보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조조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칠성보도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순간적인 재치였다.
동탁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로 조조를 응시하다가도 이내 호기심이 생겨 칼을 받아 살펴보았다. 칠성보도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칼 끝은 날카롭게 빛났다. 정말 좋은 칼이구나. 받아두어라. 마침 말을 골라 돌아온 여포가 칼을 받아들었다. 조조는 서둘러 칼집을 풀어 여포에게 넘겼다. 승상께서 내려주신 말을 한번 타보았으면 합니다. 조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동탁은 조조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탓인지 아무런 의심 없이 흔쾌히 허락했다. 맹덕이 마음에 들어한다니 나도 기쁘구나. 어디 한번 타보도록 해라. 조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말에게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보는 동탁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맹덕은 내 사람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맹덕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중히 모시도록 하라. 조조는 태연하게 말을 타고 밖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생존을 위한 결연한 다짐이 불타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동탁은 조조에게 안장을 얹어주라고 명령했다. 조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승상부 밖으로 말을 끌고 나왔다. 하지만 문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말등에 올라타 채찍을 내리쳤다. 조조와 말은 마치 거친 바람처럼 낙양성을 빠져나갔다. 조조가 떠난 후 칼을 잘 보관하고 돌아온 여포가 동탁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조조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제가 보기엔 칼을 빼어 찌르려다가 승상의 고함에 놀라 칼을 받친 것 같습니다. 나도 의심스러웠지만 너무도 태연하지 않았느냐? 그때 마침 들어온 이유가 상황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조조는 이미 가족을 진로에 내려보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 의도가 없었다면 즉시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 찌르려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불러보십시오. 동탁은 즉시 옥졸을 보내 조조를 부르게 했다. 한참 뒤 옥졸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조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동문으로 나가 승상의 급한 명령을 수행한다며 말을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냉정하게 말했다. 조조가 도망친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의 음모는 명백해졌습니다. 동탁은 격노하여 소리쳤다. 내가 그토록 아꼈건만 나를 해치려 하다니. 분명 공모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조를 잡아야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재촉의 동탁은 즉시 조조의 화상을 전국에 뿌리고 그를 잡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리고 숨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조는 낙양을 떠나 진류로 정신없이 달렸다.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한나라는 이미 끝났다. 황제는 야심가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내가 우려한 대로 힘있는 자가 곧 정의가 되는 시대가 찾아왔구나. 쫓기는 처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다. 오래도록 얼매였던 미련을 드디어 떨쳐낸 느낌이었다. 한나라를 위한 노력은 이걸로 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야심가들 간의 천하쟁탈뿐이다. 충성도 대의도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조조가 타고 달린 말은 생각만큼 빠르지 못했다. 급히 중무연이라는 관문에 도착했지만 이미 동탁의 명령을 받은 파발이 먼저 와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한숨에 관문을 통과하려던 조조는 결국 관문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군사들은 조조를 묶어 현령 앞으로 끌고 갔다. 조조는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이리저리 떠도는 장사꾼으로 황보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붙잡히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령은 조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냉정히 꾸짖었다. 낙양에서 벼슬을 구할 때부터 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조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너를 잡으라는 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내일 당장 낙양으로 압송해 승상께 공을 세우리라. 현령은 조조를 잡아온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어 보낸 뒤 조조를 감옥에 가두었다. 조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현령은 조조를 다시 후원으로 불러내어 은밀히 물었다. 내가 듣기로는 승상이 너를 매우 총애했다 하던데 어째서 그를 해치려 했느냐? 조조는 하늘을 보며 호탕하게 웃고는 말했다.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뜻을 알겠는가? 이미 나를 잡았으니 빨리 동탁에게 데려가 상을 받도록 하라. 쓸데없이 묻지 말라. 현령은 좌우를 물리친 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다시 말했다. 그대는 나를 평범한 관리로만 보는가? 나 또한 뜻을 품었으나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조조가 그를 깊이 살펴보니 진심으로 보였다. 결국 그는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했다. 내 조상들은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먹었다. 만약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들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내가 동탁에게 고개 숙였던 것은 그를 제거할 기회를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이 어긋났으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만약 여기서 벗어난다면 어디로 갈 작정이요? 향리로 돌아가 천하의 제후와 군사를 모아 역적 동탁을 처단하고자 하오. 현령은 스스로 조조의 결박을 풀고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공은 진정한 충의지사이십니다. 제 이름은 진궁이라 하옵니다. 비록 작은 현령일 뿐이나 이제 이 벼슬을 던지고 공을 따라 천하를 바로잡고자 하오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조조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진궁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진궁은 서둘러 노잣돈과 금은을 챙기고 조조와 함께 급히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을 바꿔 입고 칼을 등 뒤에 숨긴 채 빠르게 말을 몰았다. 사흘 후 성고 부근에 다다랐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조조가 손가락으로 깊은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숲 안에 여백사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내시는 분인데 오늘 밤 그곳에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겠소? 진궁은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여백사의 집을 향해 말을 몰았다. 여백사는 조조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진료로 가셨다 들었는데 너는 어찌 위험한 곳까지 왔느냐? 이진 현령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저는 동탁의 손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조조가 지금까지의 사정을 털어놓자 여백사는 진궁에게 절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머무르길 적극적으로 권했다. 마침 집에 마실 만한 술이 없으니 서쪽 마을에서 좋은 술을 사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천천히 회포를 풉시다. 여백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귀를 타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의 태도에 조조는 순간 의심이 들었다. 혹시 집안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닐까? 여백사가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자 조조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집 뒤편에서 희미하게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궁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여백사께서 정말 아버지처럼 대하는 분인지 의심스럽소. 진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묶어서 죽일까 그냥 죽일까? 혹시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묶어서 죽입시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진궁이 조조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조는 칼자루를 꽉 쥐며 단호히 말했다. 역시 덫이었군.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오. 둘은 재빨리 칼을 빼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베어버렸다. 급작스러운 공격에 누구도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칼을 휘두른 후에야 조조와 진궁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이 방금 죽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백사의 처자와 하인들이었다. 조조는 충격 속에 뒤뜰을 살피다 부엌 뒤편에서 묶여 몸부림치는 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만 얼어붙었다. 돼지를 잡으려 칼을 갈고 있던 것을 오해해 아무 죄 없는 여백사의 가족과 하인들을 모두 죽이고 만 것이었다. 진궁은 깊은 탄식과 함께 조조를 바라보았다. 맹덕, 당신의 지나친 의심 때문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소. 우리를 대접하려 준비하던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조조는 잠시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금세 냉정하게 돌아왔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소. 죽은 자는 돌이킬 수 없으니 어서 이곳을 떠납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여백사가 급히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술 2병과 여러 음식을 손에 든 채 서둘러 말을 몰고 있었다. 아니, 조카와 현령께서는 어찌 이렇게 갑자기 떠나려 하십니까? 여백사는 다가오며 다급히 외쳤다. 조조는 순간 당황했으나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오래 머물면 폐가 될까 싶어 급히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백사는 완강하게 막아섰다. 무슨 소리라는가? 돼지까지 잡고 술과 음식까지 장만했으니 하룻밤 정도는 머물다 가게. 그는 조조의 말고삐를 붙잡으며 간절히 만류했다. 그러나 이미 손에 피를 묻힌 조조는 더는 머무를 수 없었다. 그냥 갑시다. 조조는 진궁에게 속삭이고 급히 말을 채찍질해 움직였다. 그 순간 조조는 기지를 발휘했다. 팩부님,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백사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조조는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내려쳤다. 여백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맹덕, 도대체 무슨 짓이오? 진궁이 놀라 외쳤다. 지금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집에 돌아가 가족들이 몰살된 것을 알면 반드시 복수를 하려 들 것이오.
그럼 우리는 끝장이요. 그렇다 해도 무고한 이를 죽이는 것은 천하의 큰 불이요. 진궁이 비난하자 조조는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도록 놔두지는 않겠소. 그 냉정한 한마디에 진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급히 달려나갔다. 조조는 마음 깊은 갈등에 휘말려 있었다. 달아나는 것도,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여백사를 끌고 가는 것도 모두 불가능했다. 결국 그의 머릿속에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뿐이었다. 그는 천하를 위한 일이라면 사적인 감정이나 은혜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유교의 가르침과는 분명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다. 춘가요, 인과의는 태평성대의 원리일 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난세에는 힘과 전략이 전부였다. 이 순간 조조는 난세의 가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디뎠다. 하지만 진궁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직도 유가적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조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말에 감명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진궁은 여백사의 피로 얼룩진 그날 이후 조조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말없이 밤길을 달리고 말없이 늦은 저녁을 먹던 진궁은 계속해서 생각했다. 조조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편히 잠들었고 그 모습을 본 진궁은 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따랐던 자는 도덕적 지도자가 아니라 냉혹한 권력가였구나. 그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천하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은 칼을 쥐게 만들었다. 조용히 칼을 뽑아 조조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막상 그를 찌르려 하자 손이 멈췄다. 내가 나라를 위해 따랐던 사람이다. 그의 냉혹함을 봤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고 있는 그를 죽인다면 나는 그저 자객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를 떠나 진정한 의로운 인물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진궁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 조용히 짐을 싸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조가 눈을 떴을 때 진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짐도 말도 없어진 걸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가 여백사를 죽인 것을 보고 의롭지 않다 여겨 떠난 것이겠지. 그러나 차라리 내가 세상을 저버릴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저버림받진 않겠노라. 조조는 진궁이 떠난 새벽녘 홀로 짐을 꾸리며 중얼거렸다. 진궁, 나도 너처럼 인과의에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만으로는 구할 수 없는 곳이 되었네. 언젠가 그 인과의는 너 자신을 상하게 할 칼이 될 수도 있을 걸세. 그는 쓸쓸하게 웃고는 곧장 말을 달렸다. 진궁이 마음을 바꿔 그를 관가에 밀고 할 수도 있는 일. 망설임은 사치였다. 조조는 오직 진료로 가는 길에만 마음을 쏟았다. 며칠을 밤낮으로 달린 끝에 조조는 마침내 진료에 도착했다. 푸친 조승은 아들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조조는 거침없이 말했다. 이미 황실은 스스로 역적을 처단할 힘이 없습니다. 동탁을 제거하려면 의로운 병사를 모아 군사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산을 모두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이 대업을 이루고자 하오. 허락해 주십시오. 조승은 아들의 결심에 감동했다. 기꺼이 재산을 내주겠노라 했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음을 걱정하며 조심스레 조언했다. 이웃에 위용이라는 이가 있단다. 그는 재산이 많지만 그것보다 의를 중히 여기는 인물이니 한번 도움을 청해보거라. 조조는 즉시 위용을 청해 큰 술자리를 베풀었다. 위용은 이미 조조의 명성을 들은 터였다. 조조는 그를 윗자리에 앉히고 정중히 절하며 입을 열었다. 지금 세상은 주인이 없고 동탁이 권세를 틀어쥐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조조가 목숨을 걸고 사직을 지켜보려 하나 힘이 모자라 하늘을 향해 탄식할 뿐입니다. 부디 충의로운 그대께서 천하를 위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위용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그 뜻을 품었소. 단지 이끌 영웅이 없었을 뿐이지. 이제 공이 있으니 가산을 털어둡겠소. 조조는 즉시 움직였다. 황제의 명을 사칭해 충의로운 자들의 걸기를 알리는 경문을 사방으로 뿌리고 커다란 백기에 충의 두 글자를 붉게 새겼다. 옛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동탁의 악행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조조의 이름은 그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일로 더욱 드높아져 있었다. 거기에 위용의 막대한 재산까지 더해지니 마치 장마철 홍수처럼 의병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조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예전 임엽 시절부터 함께해온 충직한 동료들의 존재였다.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치려하자 가장 먼저 그의 깃발 아래 모인 이는 악진이었다. 양평 출신의 그를 조조는 오래전부터 신뢰해왔다. 몸집은 작지만 민첩하고 당찬 악진은 황건적 난 때부터 향리를 지키며 활약한 인물이었다.
조조의 명을 받아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다가 마침내 수천의 병력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조조는 그의 충심에 감동해 바로 사마로 임명하고 곁에 두었다. 뒤이어 도착한 인물은 이전이었다. 그는 사냥군 출신으로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다가 조조의 부름에 수백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왔다. 문무를 겸비한 이전은 조조의 기대에 부응해 장전리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후로는 조조의 피부치들이 속속 도착했다. 첫째는 하후돈, 다음은 하후연이었다. 둘은 조조의 종형제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무예에 능한 장수들이었다. 각기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나타난 하우씨 형제의 합류로 조조의 진영은 더욱 단단해졌다. 조조는 하후돈을 비장으로 하후연을 별부사마로 임명해 중책을 맡겼다. 그리고 조조의 사촌인 조인과 조홍도 무리를 이끌고 조조에게 합류했다. 조인은 회수와 사수 지역에서 병사를 모았고 조홍은 조씨 가문의 본고장인 패국 초연에서 젊은 장정들을 이끌고 왔다. 두 사람 모두 용맹하기가 하우씨 형제 못지않았다. 조조는 그들을 사마로 임명하고 하우씨 형제와 함께 군사 조직을 정비하게 했다. 조조의 진영은 점점 거대해졌고 그의 이름 아래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성스럽고 실력 있는 자들이었다. 그는 술자리를 열고 기쁨을 나누며 말문을 열었다. 허자원은 어찌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가 이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 진영은 완전해질 터인데. 조조의 기대 속에서 그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충이의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조조는 수많은 장수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회포를 나누고 있었다. 전장에서의 긴장과 피로가 잠시 누그러지던 그 순간 조조는 문득 고개를 들어 좌우를 둘러보며 물었다. 자원은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 자원이란 허유,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뛰어난 책사였다. 겉은 가벼워 보여도 그의 재치와 예리한 판단력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 하후돈, 하후연, 이전, 악진, 조홍, 조인 모두가 명장이라 할 만했지만 조조는 마음속 깊이 뛰어난 모사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때 악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제 원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본초와 가까이 지내는 건 나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사람까지 되었다니 무슨 말이오? 악진은 냉랭하게 덧붙였다. 직접 원소의 군막에 가보십시오. 허유는 상석에 앉아 혀처럼 말을 흘리며 원소의 입을 대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조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얼굴엔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웠다. 원소 또한 대회를 위해 힘쓰는 인물이오. 허유가 그를 돕는다고 탓할 순 없지 않겠소. 조조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허유라는 한 사람의 부재가 주는 허전함보다 그가 원소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조조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순간 조조는 어렴풋이 느꼈다. 머지않아 원소와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 전장에서 허유는 자신의 칼날이 아닌 적의 지략이 되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